안녕하세요. FX학 원장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달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쇼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는 7년간 교직 생활을 했었고요. 10년간은 영재고 과고 중심으로 하는 온빛 영재센터, 서초 교대역 쪽에 있는 온빛 영재센터를 운영했었고, 또 이제 반포에 와서 12년째 FX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난 척을 하자면 저는 수학교육과 영재교육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언제든지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중1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입니다. 아니, 이제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에게 무슨 대입 관련 설명을 하는 거지? 하고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대입 준비를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학습 전략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뉴스에서 또는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영상을 준비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2009년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작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는 학점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적용됩니다. 일반계고는 아직 제도의 도입 전이지만 올해 연고, 선도학교로 참여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60% 정도로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과목도 과목 이수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공통과목에서도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석차 등급은 평가 결과의 원점수를 활용하여 석차와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것으로 학생 개인별 성취 수준에 대한 성취평가와는 별도의 뜻이죠. 방식으로 산출되는 정보입니다. 석차 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수 등에 따라 내신 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수강 인원수가 적거나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과목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투 과목 등에서는 석차 등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등 핵심 역량을 신장하고자 하는 미래교육 전환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학점제에 따른 대입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2022 국가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학점제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적용할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셨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현재 대학교처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적으로 등급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A뿔, A뿔뿔, 뭐 A0, 그죠? B뿔,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나에 포인트를 두겠다는 뜻인 거죠. 상대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플랜은 아직도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 요 정도의 지금 발표가 교육부에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밖에 없죠. 실력을. 2022 교육과정이란 게 뭘까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습해왔던, 과거에 학습해왔던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이 뭐냐면 2022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어머님들 오해하실 수밖에 없죠. 책 제목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기존 교육과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바뀐 교육과정하고 1대1로 매칭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2022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될 거고 이때 사용되는 책이 이제 싹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적용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책이 출간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힘듭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심지어는 여기 2025년서부터 배워야 될 책에 현재 교육과정에선 주제가 없는 완전 새로운 행렬이라는 주제의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수학에서 보겠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공통수학 1, 2라고 돼 있고 함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 기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 이름이 완전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제가 1대1로 매칭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게 수상하라는 책인 거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책은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함수라는 새로운 책은 현재 배우고 있는 수1이라는 책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미적분1이라는 책은 현재 배우고 있는 수2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확통은 다행히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기하도 이름이 안 바뀌었고요. 미적분2라는 것은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 미적분이라는 내용입니다. 특이하게 수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과정까지 들어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아마 제 예상에는 기하 미적분 2 정도까지 선택해서 듣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머님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수학 과목들 있잖아요. 기존엔 수상하, 그죠? 수1, 2 이렇게 나갔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통수학 1, 2, 함수, 미적분원, 확통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 개정된 교육과정에 관련된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나도 오픈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 오픈되느냐? 아니 오픈이 돼야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언제 오픈되냐면 2024년 2월에 발표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 어떻게 변할까? 그거에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방향이 크게 달라질까? 그런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현재 정시 시스템에 맞춰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오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의 대입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바로 위에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은 어떤 대입 시스템에 따라서 대입이 치러질지에 대한 것을 살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알같이 글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 모든 입시 채널을 다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라던가 수상실적이라던가 그죠? 자율동아리라던가 교사 추천서, 소논문 전부 다 폐지됐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서 대학에서 우리 아이를 뽑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수능과 상관없이 별도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훌륭한 학생들을 뽑아가겠다라는 이런 전형이 수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시를 뭘 보고 뽑겠냐 이거예요. 예, 다 없애놓고 포인트는 뭐냐면 과목별 담당 선생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의 수학이 뭐 예를 들면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이렇게 세부 특기를 아이에 대해서 써주게 됩니다. 뭐 어떤 친구는 3줄, 어떤 친구는 10줄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 대한 능력치를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또는 뭐 반 대표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회장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 특성에 대해서도 또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라는 취지에서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수시로 뽑겠다는 거죠. 상당히 추상적이죠. 하지만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내신과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옛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성적표에 쫑알쫑알 이 쫑알쫑알 어떻게 써주는 거냐에 따라서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 충격적입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몇 명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통 2009년생이니까 이때 출생된 아이들이 44만 명, 통계청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약 44만 명 정도 됩니다. 대입은 2028년도에 치러지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뒤에서 보여드릴 어떤 그 경쟁자, 그 입학생 수, 뽑는 인원수 이런 걸 보시면 전체 분모가 요만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모가 44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 재수 반수생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까지도 우리 학생의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친구들 매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면 한 3대1 정도의 비율로 재수 반수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것은 약 12만 명 정도가 재수 반수생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럼 경쟁자들은 약 56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오, 꽤 많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56만 명이 경쟁 대상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뽑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나 잘해야 뭐 서울대 또는 뭐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재수생, 반수생까지 포함해서 경쟁자의 총수가 약 56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화면 보시면서 그럼 스카이에서 약 10,000명 정도만 뽑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약 3,000명, 3,300명 정도씩 약 10,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이 인원수는 약 1.7%에 해당이 됩니다. 분모가 56만이었다는 점 명심하시고 1.7%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여기 요 대학에 입학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사실 좀 더 충격적인 팩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재고,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이렇게 있어요. 한 학년에 다 합치면 약 5,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우수한 친구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10,000명을 다 채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티켓이 약 만으로, 여기 딱 반으로 줄어버리네요. 한 5,000장 정도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약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이과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과 1명, 이과 1명. 이 친구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교 2등도 안 돼요. 문과 1등, 이과 1등만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2,400개에서 2명씩 나오니까 곱하기 2하면 4,800명이 이 대학을 지원하고 아마 합격하게 되겠죠. 그럼 벌써 좀 전에 계산했던 아까 약 5,300명과
4,800을 더하면 벌써 스카이의 정원수를 넘어버렸어요. 아, 심각하죠? 심지어 요 아래에 있는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서성한 중경외시에 다니는 친구들이 또 한 번의 재도전을 통해서 스카이에도 재도전합니다. 걔네들은 이미 경험도 풍부한 아이고 실력도 좋은 아이여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끔찍하게 스카이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지금 숫자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이웃이나 친척들이 연대 고대 합격했다라고 하면 저 친구들 좀 공부 좀 했나 보구나 라고 아마 어머님들 생각하셨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걔네들은 이 공부의 세계에서 신급 정도 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정도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어야 우리 아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2021학년도에 서울대 입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면서 과연 어떤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얼마나 보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멍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몇 명이 들어갔냐 보다는 그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몇 명인데 비율적으로 한 몇 퍼센트가 서울대 합격했는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볼까요? 자, 국립국악고가 20입니다. 정원이 150명 중에 23명. 현대고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17위. 336명 중에 24명. 수시, 정시 11명, 13명. 그죠? 자, 여기는 쪼로로 외고가 외고가 다 장악을 해버렸네. 17위는. 15위까지 외고가 장악했네요. 그죠? 근데 정원수를 보세요. 250명 중에 24명이에요. 약 10% 정도가 서울대를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세화고. 우리 옆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정시 19명이에요. 얘들 다 수능으로 갔다는 뜻인 거고요. 입학 정원수는 336명 중에 25명이니까 아까와 비교해 봤을 때는 퍼센트가 낮은 거죠. 자, 인천 영재. 여기서부터 영재고입니다. 75명 중에 29명. 대박. 3분의 1 이상이 서울대를 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영재고의 학생들이 3분의 1, 심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분의 1 정도가 서울대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고들은 다 10% 정도가 서울대에 가네요. 그죠? 약속이나 한 듯이. 자, 대구 영재고, 과거가 영재고란 뜻이고요. 90명 중에 35명, 이미 30%를 넘어갔네요. 그죠? 그죠? 한과영, 120명 중에 37명. 잘 기억하세요. 120명, 37명. 대전이 90명 중에 43명. 거의 50%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수시라는 것도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자, 하나고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 입시에서는 없어지죠. 꽤 괜찮은 학교였는데. 자, 경기영재고 120명 중에 53명. 이제 슬슬 50%에 가까워지고 있죠. 외대부고 350명 중에 60명이고요. 얘는 대부분 전부 다 수능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영재고에 서울과고가 120명 중에 56명. 68명이죠. 그죠? 드디어 50% 넘었어요. 자, 어떠셨나요? 자, 어떠셨습니까? 일단 우리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해서 입시 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우리 교육의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아까 서울영재고였나요? 50% 이상이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재학생 수에. 아까 근데 세학고는 약 330명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고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은 절대 인원수가 높았다는 것은 의미 없는 수치라는 겁니다. 자,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우리 서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몇 개만 살짝 확인해 보고 갈 건데요. 입시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은 거죠. 매번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저한테 어느 고등학교가 좋은가요? 사실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잠깐 팩트 몇 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화고가 제일 앞에 있네요. 그죠? 서울대 입시 상황입니다. 여기 21명, 6명이라는 게 있는데 총 27명이 합격을 했고 서울대에. 그런데 이 21명이 정시고 6명이 수시라는 거고요. 수시라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간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그거 외에도 사실 엄청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얘네들은 서울대에서 논술 전형이라는 건 없지만 구술 면접이 있어서 구술 면접이 논술 시험지 같은 걸 주고 설명을 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6명은 대부분 금방 말씀드렸던 구술 전형을 통해서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쫑알쫑알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 인원수는 많아봐야 한두 명이다. 또 한 가지, 여기 21명 정시생들은 현역이 아니고요. 재수 반수생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고는 정시가 9명, 수시가 10명. 그러니까 수시 10명을 보냈다는 뜻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경을 많이 써서 쫑알쫑알 같은 걸 잘 써줬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것을 대학이 어필을 잘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좋은 학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석할 수 있겠죠. 반포고, 특히 우리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학교가 있어서 과고에서 학습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문고, 남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서울 상문이죠. 그죠? 여학생들은 세화여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명이 정시, 재수 반수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수시 7명. 수시는 보통 현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거의 다 현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서문여고. 자, 또 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느 대학 입시 결과길래 1위서부터 25위까지 전부 과고랑 영재고로 이루어졌네요. 완전 신기하죠? 어느 대학일까요? 어느 대학의 입시 결과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카이스트 입시 결과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전부 다 과거 영재고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뭐냐면 전부 수시로 거의가 아니라 전부 수시로 합격했다는 거죠. 수능을 안 보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잘 기억하세요라고 했었던 거 생각나세요?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3명이 서울대 갔었잖아요. 아까 서울대 입시 결과에서. 그 다음에 57명은 카이스트 합격했어요. 그럼 합치면 총 90명이네요. 그죠? 90명이 서울대 카이스트 합격했습니다. 몇 명 중에요? 120명 중에요. 대박인 거죠.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서는 뭐 영재고 괜히 뭐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자꾸 호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느 고등학교가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거의 80%가 서울대 카이스트를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영재고 과고에서 해내고 있는 거죠. 자, 매년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다 폐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폐지, 즉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는 그 해부터 싹 다 폐지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과학고 영재고 입시가 훨씬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수요가 전부 다 과학고 영재고로 몰린다는 소리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과학고 영재고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이 간담회 설명회의 목적은 영재고 과거 입시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고 별도로 영재고 과거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회는 추후에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재학생들이 한해서 5월 정도에 다시 관련된 설명회를 해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 화면 보시면 한성과학고랑 세종과학고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종영재고도 있고요, 세종과학고도 있어요. 세종영재고는 세종시에 있는 거고요, 세종과학고는 서울에 있는 겁니다. 경쟁률은 뭐 보시면 될 거고요. 크게 2022년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요. 그죠? 참고로 서울에 있는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선 중3을 서울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친구가 중3 때 전학 오면 과고를 못 들어갑니다. 중3 중간쯤에 전학 오면 우리 한성과고년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각 지역마다 과고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은 그 과고에 들어가는 뜻이겠죠.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 네. 저는 20년 동안 영재고 과거 아이들을 지도했고 입시도 했고 또 거기에 재학생들도 제가 지도했고 논술도 지도했고 대입 논술도 지도했고. 자, 참고로 이 학교 학생들은 천재들 아니에요. 영재 아니에요. 제가 제 기준은 영재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 지금 보면 서초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영재고 과거 가서도 상위권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실 모드의 학생도 그 영재고 과거의 한 80%. 그러니까 어머님들 시대, 저희 시대 전교 상위권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 아이들이 과거 영재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게 뭐 천재 영재 이런 애들이 간 게 아니에요. 노력파가 80%라는 거예요. 한 20% 정도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의 아이들이라는 거고. 이해되셨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영재고 경쟁률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네요. 그죠? 2021학년도에는 와, 경쟁률이 24%에 해당했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2022년도에는 경쟁률이 7%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영재고 인기가 식었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거냐면요. 2022학년도서부터는 요 2022학년도부터 영재고 중복 지원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영재고만 지원하다 보니까 거품이 싹 다 빠진 거죠. 어찌 보면 실질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무슨 엄청난 뭐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나 그런 거 아닙니다. 참고로 합격자들을 보면 2009년도 출생 인원수 대비 약 0.2%에 해당하는 수가 영재고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 제일 위에 스카이가 1.7%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스카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재고에 합격했다는 뜻은 0.2%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 당연히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이 친구들이 스카이에 합격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카이스트까지 포함해서 합격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라는 거죠. 그죠? 무슨 얘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0.2%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뭘 특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머님들 그 언론에서 나오는 조금 이상한 뉘앙스의 어떤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팩트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전형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우린 지금 예비 중일 간담회이기 때문에. 자, FX에서는 중1 7월부터
영재고 과고반과 의치한약반을 위한 경시 이론 수업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규 수업 외에 별도로 경시 이론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의치한약반과 영재고 과고반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매년 어차피 저희가 이 영재고 과고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긴 일정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월서부터 8월까지 서류, 지필, 캠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1차, 2차, 3차 시험이라고 말하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1차는 서류, 2차는 지필, 3차는 캠프를 통해, 원래 1박 2일 캠프인데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 캠프를 못하고 그냥 당일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요건 과학고 입학 전형이고요. 네, 영재고 입시 결과 발표 후에 이렇게 이어서 쭉 입시가 이어집니다. 참고로 과학고만 준비하는 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이 그대로 과학고 서류를 쓰면 된다는 거죠.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은 서류에서 볼까요? 서류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 내신 성적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출석 면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소집 면접을 하게 됩니다. 뭐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쓴다는 거고 소집 면접에서는 실제 시험을 봅니다. 보통 구술 면접을 본다고 하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입부터 고입까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당장 좀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자유학년제가 진행이 됩니다. 엄마들 아주 미치겠다고 저한테 호소하시는데 가뜩이나 사춘기를 앞둔 학생들한테 아주 놀기 편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판을 짜놓은 거예요. 이 시기에 학습 습관 애들이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시간을 또 아주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 수준차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1 때는 어차피 내신 시험도 없고 그 다음에 고입에 반영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뭔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다 해놓는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것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물리화학 많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중등과학을 포함해서 물리원, 화학원 정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영어, 국어를 얘네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간 선배들이. 영어, 국어를 이때 문법을 마스터해놔야 돼요. 물론 얘들이 마스터한다 그래서 다시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때 반짝 영어, 국어 문법을 쫙 끝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하에서는 가장 변별력 있는 문항은 전부 다 논증기하와 섞여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실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아이들은 피하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 고득점을 위해서 최상위권을 위해서는 이 논증기하가 필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가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중학교 1학년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학년하고 똑같이 내신 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1년에 4달이 되겠죠. 내신 시즌이 되면 내신 집중기간이라고 해서 실제로 중간기말, 중간기말 총 4회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없었기 때문에 1학년이 통째로 증발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그대로 고사를 2학년 올라가잖아요. 내신 쇼크 상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이러지? 아니 1학년 때 그렇게 놀았는데 그 시험에 대한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느슨했고 1학년 교육과정이 다 망가져 있는데 수학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계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안 되면 당연히 뒤에 있는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1학년 중1들을 위한 내신 집중기간이라는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어머님들께서
아니 중학교 내신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내신이 그냥 좀만 하면 나오는 거지 뭘 이걸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또 팩트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경원중학교 KMO 은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KMO 은상이면 수학의 입장에선 거의 0.15% 안에 들어가는 수학만 놓고 봤어요. 그 정도 수준을 가진 아이거든요. 그런데 경원 내신은 80점대를 맞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워낙 출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대구 영재고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입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 이 친구가 내신 80점대가 아니었다면 서울 영재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서류에 B가 있는 바람에, 그것도 수학에 B가 있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고 대구 영재고를 선택해서 지방에 있는 영재고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 정도 실력 좋은 애가 내신을 왜 망했다는 거야? 자, 어머님들,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신은 암기 과목이에요. 왜냐? 서술형을 기술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이 속도를 한 문항당 48초에 소화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48초 얼마나 짧은지. 문제를 읽으면서 연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쫙 읽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깨닫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검토할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점 물 건너 가는 거죠. 그죠? 그럼 또 하나. 적당히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최상위권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수학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문제로 변별이 됩니다. 딱 한두 문제로 변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간혹가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었잖아요. 한두 문제 틀린 거나 뭐 다 맞은 거나 그게 그거라고 봤지만 중학교에 와서는 한두 문제로 80점과 90점을 가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똘똘한 친구들일수록 이런 훈련 되게 싫어해요. 지겹거든요. 하지만 적당히 상위권이 아니라 극상위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실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말씀드렸죠.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실력이 유지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 자료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시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학교에서 적당히 상위권이었는데 왜 고등학교 오니까 이렇게 엉망이 된 거지? 하시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팩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녀석은 하나는 세화여중 1학기 여기 보시면 성적 분포고요. 아래 것은 원촌중학교 1학기 성적 분포입니다. 보시면 수학 평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76점은 꽤 높은 거죠. 그런데 A의 비율이 약 34.3%입니다. A의 비율이라는 것은 90점대 이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34%나 90점대를 받았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원촌의 경우에는 76.9, 평균은 76.9인데 A가 27.2%. 그러면 어머님들 예측 가능하시죠? 원촌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 즉 변별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려웠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충격적인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건 어머님 까먹으셔도 됩니다. 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 1등급이면 4%를 의미하고요. 고등학교 가면 대입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2등급이면 11%까지예요. 그 사이에 7%까지를 2등급이라고 하고 3등급이면 누적 비율로 23%까지가 3등급. 4등급까지가 누적 비율로 40%까지예요. 자, 팩트 나갑니다. 충격적인 팩트. 중학교에서 A면 90점 이상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거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34%니까 보십시오. 어디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4등급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또 냉정한 말씀 드리자면 1, 2등급까지만 인서울을 할 수 있고요.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수학만 따지나요? 네, 신기하게 우리나라의 입시는 모든 게 수학으로 결정납니다. 문과에서조차도. 어쨌든
1, 2등급까지는 인서울을 할 수 있고 3등급 정도는 이제 수도권으로 빠지고 4등급 이하로는 죄송하지만 다 수포자라고 일컫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77%의 수포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 찍으면 4등급, 찍은 게 좀 많이 틀리면 5, 6등급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니 중학교에서 A라 하면 매우 잘한 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친구들은 어차피 그대로 실력이 올라왔다고 쳤을 때 고등학교에 왔을 때 어차피 인서울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중학교에서 A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만점을 받지 않으면 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 꽤 잘했는데 이 상황이 잘한 게 아니었는데 잘했다고 오해하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망치지?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머님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충격적이죠, 어머님들? 네. 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세화여고의 고1 평균입니다. 58.7. 그나마 여고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이에요, 평균이. 아래 거는 서울고등학교의 수학 미적분 평균입니다. 50점. 제가 이 아래 세화고 거 이렇게 안 보여드린 이유는 세화고는 평균이 30점대 후반이 나올 때도 있어요. 쓰러지시겠죠? 아니 걔네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미친듯이 열심히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을 풀었으나 문제가 워낙 어렵고 학습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중학교에서 적당히 상위권이 의미 없다는 거 이제는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FX 수학학원 수준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살짝 가린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보시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FX에 오면 이렇게 점수가 게시됩니다. 그럼 이제 경원 아이들 것만 한번 살짝 보면 이렇게 쭉 중수가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요 9등, 10등한 아이입니다. 경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원 기준으로 경원 아이들 9등, 10등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한땡, 비, 정땡 나란 아이는 우리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30점대 25점을 받았어요. 되게 못한 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 화면은 뭐냐면 지난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그러면 성땡 얘가 1등한 아이인데 77점이 96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 있는 3등 아이가 100점을 받았네요. 그죠? 또 여기에 2땡 지는 58점인데 이 친구는 또 100점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정땡 나는 우리 학원에서 25점 받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96점 받았고, 한땡 나도 꼴등에서 두 번째지만 96점을 받았어요. 자, 이게 저희 학원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FX 모의고사를 막 못 봤다고, 특히 우리 1학년 어머님들은 이거 게시하잖아요. 엄청나게 좌절하고 슬퍼하시거든요. 근데 FX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최상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고, 우리는 고등학교를 겨냥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거지 중학교에 반짝 자라는 걸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을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정땡나 어머님하고 톡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점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거든요. 학교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쩌고 저쩌고 원장님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서술형 나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수 나왔는데 96점이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했네요. 자세만 나오면 능력은 충분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최상위반 아이들보다 오히려 잘 봤네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답변이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자, 자세가 항상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잘못된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습 습관이 엉망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들 볶아서 결국은 학교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주면서 실력을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 있잖아요. 실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물론 애들 좀 많이 괴로워합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아까 꼴등에서 두 번째 한 누구입니다. 한 뭐 B입니다. 그죠? 이 친구도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서술형 풀이해서 안 깎이면 96점이라고 해서 이 친구 자기 시험지까지 이렇게 해서 인증해서 보내줬어요. 자, 재밌는 거.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요걸 데이터를 달라고 보냈는데 정땡나는 제 톡을 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어머님이 피드백 주신 거고 이 친구는 학생 스스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 이제 fx의 수준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fx에 일단 조인이 되면 저희가 끝까지 고등학교에서의 내신까지를 고려하면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른 학원 가면 인정받는데 왜 fx 오면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fx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들으셨겠지만 fx 출신들이 고등학교 가면 각 학교에서 적어도 1등급에 포함되는 비율이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는 fx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자랑인가요? 자, 요거는 학생이 보내준 아까 학교 시험지를 보니까 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학교 시험지고요. 서술형 5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바로 전날 이걸 직전 보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오시면 바로 전날 학교별로 총정리 수업을 하거든요. 직전 보강한 페이퍼에 있는 문항입니다. 변별력 있는 문항이었었고 보시면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네 가지 색을 칠해서 어쩌고 저쩌고 빨강, 파랑, 초록, 하양 네 가지 색을 똑같은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애들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료인데요. 요것도 그 시험지를 통해서 봤더니만 서술형 5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오, 되게 길죠. 그죠? 네,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어떤 문항을 풀었냐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걸 타이핑 쳐봤어요. 학교 시험지를. 이렇게 길어요. 한 문항이. 그죠? 그래서 전날 푼 문제가 이런 거 13번 문항입니다. 대충 보셔도 거의 똑같다는 걸 어머님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월요일 날 말 같고 월요일 날 16일이고 화요일 17일, 수요일 18일인데 이때 날씨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걸 구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솔직히 말하면 13번 문항 풀었다 하더라도 서술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들 당황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적응 훈련은 무조건 미리미리 많이 해놨어야 된다는 거고 요건 지금 2학기 시험지기 때문에 1학기 때부터 이런 연습들은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 가지고 당황하진 않는다는 거죠. 13번 문항을 풀었으면 자연스럽게 서술형 5번. 그리고 서술형 5번의 배점들도 상당히 크죠. 그죠? 네. 자, FX 시스템에 대해서는 뒤에 2부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뭔지 아시죠? 요 녀석 채찍과 당근이 적당히 유지돼야 된다. 너무 또 당근만 주셔도 안 되고 또 너무 아이한테 프레셔를 가하셔도 안 된다. 그죠? 적당이라고 했으니 한 2대 8 정도로. 자, 아주 냉정히 말씀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상 탓도 무시 못한다. 네. 괴롭지만 연애보다 더 힘든 것이 자녀와의 밀당 싸움입니다. 여기서 지면 어차피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교육과 멀어지게 됩니다. 수포자가 77%가 수포자라 그랬잖아요. 아니 걔네들은 도대체 왜 77% 수포자가 되면 그렇게 많은 애들이 수포자인 거야? 자연스럽게 수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당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철이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뒤를 딱 돌아봤더니만 내가 너무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복구하고 싶으면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근데 아이잖아요. 고등학생도. 쳐다봤더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 나 안 되겠어. 수학은 포기하고 다른 과목 잘 볼게 하면서 결국은 입시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속이 불불 끓어도 참으셔야 돼요. 계속 밀당 해가면서 빨리 깨우치게 빨리 철들게 해주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에 누구나에게 다 딱 알맞는 솔루션이 존재했다면 아니 누가 입시를 실패할까요? 수포자는 왜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뜻은 경험 부족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수포자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럼 77%의 학부모님들은 방치했을까요, 애들을? 아, 절대 아니에요. 나름 노력했는데 밀당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도 왼수 한 분이 계십니다. 왼수 한 분이 계세요. 큰애는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고, 둘째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아들입니다. 큰애는 딸이고, 엄마 아빠 다 암 걸릴 지경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인데도 저도 참지 못하겠는 날들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칭찬할 포인트가 생겼어요. 극찬을 합니다. 아주. 아이의 자존감을 확 높일 수 있도록 극찬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냉정한 사회, 전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냉정한 사회에 대한 데이터를 살짝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요. 아까 저런 자료들 제가 오늘 간담회에서 보여드린 팩트 있잖아요. 숫자로. 보는 순간 아이도 멘붕인 거예요. 와, 이 정도라고? 적당히 하면 대학 갈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랑 같이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본인 입으로 목표를 같이 정했기 때문에 나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감내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현명한 엄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제 경험상 뭐 저희 아이도 그렇게 키웠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공한 제자들의 학부모들을 제가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한테밖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먼저 자녀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녀의 학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천재형인지 아니면 노력형인지. 그러니까 옆집 아이랑 다른데 자꾸 옆집 아이랑 묻어서 따라가려고 하시면 당연히 실패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을 아이랑 같이 세우세요.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단순한 것도 좋아요. 과목 무슨 요일날 무슨 과목 공부할까? 시험 요일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시작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할까? 뭐 이런 부분, 어떤 문제집으로 좀 더 네가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할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뭐 중기적으로는 올해 가기 전에 올림피아드 한번 시험 봐볼래? 그래서 어느 정도 상을 한번 받아볼까? 장기적으로는 자, 너 어느 대학에 어떤 과 가고 싶은 거야? 엄마랑 한번 같이 세워보자. 이런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야, 열심히 해. 너처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선택적 강화가 필요한데, 교육적으로. 참고로 전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선택적 강화가 필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것을 계속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어머님도 거꾸로 하세요. 잘하는 것, 자 됐어 너. 이건 이 정도면 끝. 자, 너 이거 안 되잖아. 자, 지금부터 이거에 올인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부족한 거는 보완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시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연습량 부족으로 좀 약간 약하고, 어려운 것은 나름 빡세게 했는데 애가 스스로 감각이 없으니까 좀 여전히 안 나오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 이래요. 엄마가 하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안 나왔어요. 저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니까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대중의 말들. 재밌는 게 고만고만한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결말도 만들고 거기서 행동 강령도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공한 엄마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어머님들을 찾으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조금 비굴하지만 차 한잔 사시면서 정보도 얻어내셔야 돼요.
그게 힘들고 귀찮으시니까 고만고만한 어머님들이 예, 잠깐 모여서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가 마치 정확한 정보가 된 것처럼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예, 반드시 성공한 어머님들을 멘토로 삼아서 벤치마킹 하셔라. 예, 마지막 5번째는 자녀한테 최적화된 학원과 강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FX를 굳이 좀 어필하자면 FX는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주 심할 정도로 예,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FX 선생님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원장을 좀 싫어해요. 제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FX는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학원의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다. 어머님들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FX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 FX는 매년 영재고 과거 학생들을 배출해냅니다. 자, 재밌는 건 제가 일반 영재고 전문 학원들에서 막 대량의 학생들을 받아서 몇 개월 반짝 가리켜서 아웃풋을 낸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지도를 하면서 얘는 아무래도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거꾸로 제안을 하고 딱 한 반만 각 학년별로 딱 한 반만 제가 직접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매년 내는 거고 떨어진 애들은 그럼 인생 망치는 거냐? 무슨 소리예요. 떨어진 애들은 그대로 고등학교의 과학중점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거기서 다 스카이를 갑니다. 뭐 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80%는 스카이를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실적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거고 특히 고등학교 가면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하려면 강사를 선택해야 돼요. 미적분을 잘 가르치는 선생, 기하를 잘 가르치는 선생, 수상관을 잘 가르치는 이게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솔루션도 제가 다 코치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건 잦은 질문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그냥 화면으로만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만 보시고 뭐 이해하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 나중에 이 부분에선 별도로 제가 설명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따라서 하시면 입시에 성공한다. 이건 제가 요 상태로 그대로 아이들을 지도해서 성공시키는 로드맵입니다. 과학 프로그램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FX에듀는 영재고 과고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학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된다는 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제 1부는 다 끝났고요. 요 화면은 최근에 영재고 과고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뭐 여기 있는 어머님들 저한테 절대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뭐 일반 영재고 과고 학원들이 한 6개월 다니고만 이러잖아요. 네, 저한테 뭐 5년, 뭐 6년 뭐 이렇게 배운 애들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영재고 과고를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우선은 이어서 FX 시스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2부도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